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 연결해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2부 정치와이에선 김준일 지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와이에선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8일 금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어제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어제 오후 김건희 특검팀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그제인 6일 김 여사를 불러 4가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고가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그 내용입니다. 네. 이 혐의를 따져보면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목걸이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법에 규정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모두 충족한다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12일에 열립니다. 만약 김 여사가 구속되면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또 불발됐습니다. 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의 시도였는데 이게 또 무산이 됐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오전 8시 25분쯤에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1시간 10여 분 만인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앞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협조 지시에 따라서 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약간의 물리력도 동원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완강한 저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윤 전 대통령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면서 무리한 집행이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반면 김건희 특검은 이제 적법한 집행이었고 물리력도 최소한으로 사용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발부된 체포영장 기한이 어제까지였기 때문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재발부 받을지 아니면 뭐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곧바로 기소하는 쪽에 좀 무게가 기울어졌습니다. 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사면 절차를 보면 대통령실이 법무부 등과 논의해서 이 심사 대상을 정하고 그다음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사면과 복권의 대상자를 추리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이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면심사위의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포함되는지가 관심이었거든요. 네. 이 조국 정경심 부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정경심 전 교수는 이 같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이 됐고 지난해 6월에 형이 만료돼서 복권 대상자입니다. 이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도 해직교사 특채 의혹으로 기소돼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이 조희연 전 교육감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이제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이름을 전달한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이 명단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된 전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지거든요. 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이 되는데 국무회의가 열리는 이 12일쯤까지는 정치권에서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네, 이제 애플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행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임기 동안 이 미국의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이 반도체 풍매별 관세를 예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정도에 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어서 이르면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한 발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반도체 풍매별 관세 소식에 이제 세계가 좀 출렁이고 있는데요. 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는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를 면제받을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구체성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타이완의 장관급 관료가 의회 브리핑에서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TSMC는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 상호 관세를 두고도 이 미국과 각 나라별 해석 차이가 좀 있어서 이제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제는 품목 관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반도체도 자동차 다음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큰 품목인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이제 앞선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진 않을 거다. 또 이제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룹에 속할 거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 이 관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걸 보면 우리에게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오스틴 공장을 운영 중이고 테일러 공장 역시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새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 정부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결정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날짜는 25일로 확정된 분위기고요. 네. 이 자리에서 반도체 등 품목 관세까지 더해서 이 관세 협상의 디테일을 좀 풀어가게 될 것 같고 안보 의제 역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이게 지방 소비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이 되는 건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미술 전시 3,000원 할인 쿠폰과 공연 예술 1만 원 할인 쿠폰 등 210만 장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5개 예배처별로 1인당 2장씩 총 10장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별도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노년층과 장애인 등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 예매처에서 운영하는 전화 예매 시스템으로도 할인권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회복이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 쿠폰도 숙박 예약 플랫폼 48곳을 통해 발급을 한다고 하고요.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카드로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경품을 지급하는데 이 1등은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사람들 중에서만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열대야가 쉬어갔는데요. 다만 부산과 제주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몹시 강하고 후텁지근하니까요. 계속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경북의 동쪽 지역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32도, 대구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남부지방과 충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강수량은 최대 150mm 이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면 정릉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광명 1,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구리에서 판교 구간 남양주에서 토평까지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도동분기점에서 북대구까지 4차로에서 작업하고 이후로 원활하다가 수원에서 정체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 반대 부산 쪽으론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정책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위원장이신 박수현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박수현입니다. 이동 중이신데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검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특검은 부상 우려 때문에 중단했다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하여튼 매우 실망스럽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12.3 불법 위헌내란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또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그 이후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리는 이러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검 체포영장을 재청구할까요? 아니면 바로 기소에 나설까요?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생각하면 시원하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재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문제는 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그냥 기소 단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체포해서 데려와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 망신주기라며 특검이 무리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집행 불응과 진술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음에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팔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다면서 강제 인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죠.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 또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망신주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 실소가 나오던데, 네. 아니 본인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켜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던 그 모습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그리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망신을 준 것은 바로 본인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본인의 그 알량한 체면에 망신이 갔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빠르게 네.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온갖 그 증거와 뭐 이런 것들 앞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김건희 씨의 그런 진술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겠죠. 네. 그리고 그대로 두어서는 이런 태도는 또 오히려 인멸만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김건희 여사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발부되리라고 봅니다. 그 특검이 제시한 뭐 언론에 보면 제시한 그 증거 녹취 명확한 이런 거 앞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그야말로 막무가내 모르쇠 막무가내 아니다. 뭐 그런 네. 전략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주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그런 법꾸라지 같은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한 답변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 그런데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았어요.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긴 했지만 이 진술을 했는데 이 윤 전 대통령과 다른 대응입니다. 이게 좀 영장 발부 이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둔 행보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놓음으로써 향후에 기소 이후에 어떤 법정에서 그러한 논리로 계속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대국민 또 이미지도 있습니다. 네. 또 부부가 똑같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부인하고 이런 전략으로 둘 다 일관한다면 국민들이 분노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부인하고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지낸 전직 두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 국민의 동정심에 호소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민영배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입법화 가능할까요? 지금 분위기면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자체가 전직 대통령의 또 특히 검찰총장을 지냈던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이 자칫 대한민국의 그런 법치주의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전직 대통령도 저렇게 버티면 영장 집행이 안 되는데 나는 왜? 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 사이에 그런 어떤 심정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고 단호한 그러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향후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참 부끄럽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나쁜 선례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다는 판단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김건희 여사가 그 특검에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김건희 어록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16가지나 특검의 그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주 준비된 그 법적 대응 논리인데요.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권한과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 위법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본인은 무죄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논리이고 그 포석으로 던진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버티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자, 이제 좀 정성호 법무장관이 교정 당국에 정말 강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이미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희화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은 정확하게 그런 어떤 체포영장 이런 것들이 잘 집행이 되도록 당국도 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양심을 본인 스스로가 지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런 행보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마 저는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에게 네.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 과정에서 윤석열 내란 수배를 입당시키겠다라고 하는 당대표 후보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유튜버들과의 그렇습니다. 인터뷰에서 제 입당을 수용하겠다. 예. 네. 예.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아직도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거기에 또 지지자들이 입당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본인의 향후에 있는 그 사법 절차, 이런 절차에서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힘, 지지자의 힘을 모아서 그런 향후의 과정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러한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소속 의원 107명 명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특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당원 당규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윤리심판원이 그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회의를 어제 분명히 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지시했던 제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과거처럼 본인의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민주당에 없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처럼 국민이 보시기에 그냥 본인 탈당으로 꼬리 자르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 이런 부분들은 야당으로서는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공세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국민들께서 분노하시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가장 할 수 있는 초강도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아마 현재로서는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당에 이어서 뭐 제명 조치까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예.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아마 어떤 언론에서 이게 보니까 호남 출신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호남에서의 특히 민주당에서의 정치적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의미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호남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규상 뭐 제명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결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실질적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과 대통령실에 이 문제를 척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국민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윤리특위 현재 특별위원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정말 그 이전처럼 돌아가서 이것을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이 새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가, 또 국회 의지가 강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는 그 윤리특위가 잘 구성이 되고 한다면 그 수사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는 뭐 의원직 제명까지 뭐 당연히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 국민의힘 이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관련 위법 행위,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예, 뭐 당연히 국민들께서 뭐 그렇게 또 바라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문제가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예를 들어서 국정기획위원회 조사,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보안 서약, 각서를 쓰고 네. 지금 업무에 정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임하고 있는데, 이춘석 의원이 관련된 이 문제만 해도요.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의 큰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정하는 곳이지, 뭐 이춘석 의원이 거래했던 뭐 그런 예를 들어서 AI 국가대표 어느 회사를 지정하거나 그런 논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추측이시고요. 그래서 그럴 현재로는 그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에 대한 조치가 고강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방향성을 설계하지만 구체적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네. 이춘석 의원이 아무리 그 분야의 분과장으로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저도 국정기획위원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기에 바쁘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도 없고 정하지도 않으며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이 국정기획이 현안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균형성장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추진할 예정인데 어떻게 지금 추진 계획이 좀 나와 있나요? 우선 대통령 제2 집무실이라고 이제 저희가 불러왔잖아요. 네. 그런데 제2 집무실이라 함은
꼭 어딘가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 대통령 집무실부터 제2집무실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전하게 될 국회도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려면 역순을 해보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은 공약이 임기 내 완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내 완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설계 공모를 빨리 올해 안에 공고해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행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 설계 공모 공고를 조속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브리핑을 제가 직접 현지 세종시에 내려가서 했고요. 네. 또 국정기획위원회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는 각 정부마다 말은 하긴 했으나 이행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우선 가장 빨리 해야 하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공고 공모 절차를 올해 안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내 상황도 좀 여쭙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야사당 대표를 예방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당연히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으로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왜 야당을 방문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왜 야당과 협치와 악수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도 대화를 했듯이 지금 국민의힘은 이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명쾌하게 꼬리 전체를 다 잘라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입당을 시키겠다 또는 그러한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거 좀 출마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빨리 협치하고 싶다. 나도 빨리 제1야당을 사랑스럽게 당당하게 방문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명쾌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력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가서 웃으면서 악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빨리 제1야당과 개혁신당을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싶고 협치를 하고 싶지만 그런 어떤 민주정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격을 빨리 갖추어 달라라고 하는 강력하고 정중한 요청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제돼야 여야 협치가 가능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광복절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할 거면 조국 전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글쎄, 제가 이제 청와대 네네. 대변인과 국민소통 수석을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의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밖에서 이런저런 합리적 추측이든 또는 비합리적 추론이든 간에 네.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게 이 사면입니다. 아, 특별 그렇군요. 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이잖아요. 네. 그것은 정리해 주시고요.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음. 실제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최후의 결단을 대통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이 마무리해 나오기 주시고요.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사찰 음식과 궁중 음식을 강의하고 있는 산림음식연구소 박성희입니다. 사찰 음식과 전통 한식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계절을 따라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지혜이자 균형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은 함께 나눠 먹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큰 상에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두고 함께 밥을 나누는 풍경은 공동체 정신과 정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사찰 음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음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며 감사히 먹는 시간입니다. 이런 정신은 밥 한 끼에도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한국 음식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식이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처럼 고급화되는 것도 좋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처럼 일상화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안에 한국의 계절, 자연,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전통 아닐까요? 전통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여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푸드가 세계 속으로 나아갈수록 오히려 더 우리 고유의 철학과 정체성이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최근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밤더위도 쉬어간 곳이 많았는데요.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이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밤더위가 한결 덜했습니다. 다만 부산과 제주에선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몹시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경북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2도, 대구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남부지방과 충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강수량은 최대 150mm 이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또 무산됐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완강히 거부해서 부상 위험으로 집행이 중단했다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수사 자체가 이제 불법 수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뭐 이제 그 윤석열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망신주기다. 그리고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진상이 왜 진상인지를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 진상을 하면은 왜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나 그 생각이 들고 어제 상황은 그냥 그랬어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몸 안 좋다라는 거 저는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명 위기도 있고 뭐 경동맥 협착에 심장병에 체온 조절 장애에 자율신경계 훼손에 당뇨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명이 달려들어도 뭐 어디 소림무술을 배우셨나 뭐 천군추라도 배우셨나 10명이 달려들어도 제압을 못할 정도로 또 필요할 때는 또 건강해지시는구나 이분이 참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정말로 냉담하게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윤희석 대변인님, 이게 진짜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인이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특검이 무능한가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분이 전직 대통령이어서 그 신체에 접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보고 혹시나 그 과정에서 뭐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윤 대통령 왜 이러느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입장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형을 받으려고 하고 구속도 최대한으로 피하려고 하고 이런 판단하에 지금부터 아마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석도 하고 뭐 입장도 밝히고 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이제 모든 것이 결과는 뭐 저희가 다 아는 거니까 본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그 거부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가 유형 무형으로 발산이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명분을 지킨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재판에서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텐데 이 지금 윤희석 대변인의 분석 또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버티는 건가요? 뭐 본인은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이게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여기 내란 우두머리에는 다른 형이 없어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좀 조사하는 거면 예를 들면 공천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조사하는 거 특히 이제 이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이제 공범 혐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숟가락 하나 더 물 하나 넣는다고 뭐 큰 뭐 수위의 차이가 나겠으면 어차피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계속 해왔던 대로 이거는 그냥 정치 투쟁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불법도 뭐 더 불리하고 유리하고 뭐 그럴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따져볼 필요도 없다. 어차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 서울구치소 측에서 지난번에 여당 특검 대응 특위가 현장 점검을 왔을 때 강제로 끌어낼 규정 등은 없다고도 했는데 이 교도관들 체포영장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그 책임 문제가 좀 뒤따라는 건 아닌가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들이 물리적으로 재소자에 대해서 뭔가 외력을 가할 때는 뭐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뭐 안에서 뭐 소란을 피운다든지 뭐 위해를 가할 우려 아니 뭐 자해 우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게 해당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잖아요. 협조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뭐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뭐 고소고발을 하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앞날이 창창한데 나한테 손대면 나중에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진술 거부 의사도 밝혔고 그런데 구속된 피의자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역사상 처음이다.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법무부에서는 뭐 적법 특검도 그렇고 적법 절차에 의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팔다리를 다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 버티니까 의자체로 최대한 손을 안 대려고 의자체로 들다가 뭐 몸을 막 뭐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자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너무 약간 뭐 다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구치소 쪽에서는 건강에 이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다쳤는지 여부는 뭐 진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뭐 이게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오늘 뭐 여러 신문들 뭐 칼럼이나 사설을 보면은 뭐 서울신문은 어디까지 구차해질 건가, 뭐 한국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기만 하다, 한겨레는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섰다,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중도할 것 없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특검 했을 때를 좀 생각해봐라 이런 겁니다. 본인은 본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뒀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참담합니다.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 그냥 저도 포기하고 빨리 기소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내로남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체포영장 발부하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던데, 특검 이제 강제 구인해서 조사실 데려와도 실효성은 없을 텐데 이제 특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특검에서도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체포영장 한 번 더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잖아요.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는데 뭐 끌어낼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특검이 그런 거 하나 못하냐라는 지탄을 받기에는 이 정도 이 했으면 상황을 국민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고 이게 특검 탓이 아니다, 특검 탓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당 부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게 해서 뭐 다른 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차단할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마찬가지로 만약에 체포영장 또 청구돼서 발부돼서 집행에 나선다면 비슷하게 또 저항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대면 조사 없이 그냥 기소가 돼서 재판 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이제 기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뉴스를 계속 이게 몇 번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품위를 잃고 진상을 부리는 거니까 뭐 인신 모독이다 뭐 이런 거는 전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이게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제는 기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얘기 듣는 것도 스트레스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조사 하루 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한 이유, 김준일 평론가님부터. 전 다른 방송에서 조금 뭐 몇 번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고 좀 봤어요. 그 이유는 이게 16가지 혐의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속도가 진행 속도가 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들의 이제 뭐 혐의는 있지만은 이게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다라는 건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구속을 하면은 이제 20일 안에 이제 보통 기소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게 좀 엇박자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했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1차 조사 받고 특검에서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제 영장을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내란 특검에서 그렇게 했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진술을 뭐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계속 불러서 이렇게 해봤자 시간 낭비다. 오히려 신병을 확보를 해서 압박을 하는 거,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사에 좀 임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특검이 좀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이제 구속영장들이 조금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증거들이 너무 이제 명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바로 다음날 쳤다라는 거는 이미 구속영장을 다 써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써놨다는 얘기고 거기에 끼에 넣을 수 있는 그것만 이제 증언을 이제 유도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김건희 쪽이 모든 거를 다 부인을 하면서 걸려들었다. 어제 KBS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KBS 보도가 이제 뭐였냐면은 그 이제 그래프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한테 줬던 그 그래프 목걸이.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이제 그 전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건진이 2022년 7월에 김건희한테 전달한 걸로 뭐 본인은 잃어버렸다 주장하지만 추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다이아가 큰 거로 와서 놀라워했다 이런 거를 윤영호 씨 세계본부장한테 문자를 보낸 거, 통일교한테 보낸 거 그리고 그 천수삼 이걸 김건희 씨는 자기는 태양인이라서 몸이 이제 열이 많아서 안 먹었다라고 했는데 윤영호 씨한테 직접 통이 그건 윤영호 폰에서 나왔겠죠. 이게 한 학자가 먹는 그 인삼가루냐 내가 윤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거를 먹어보냐라고 이 목소리가 김건희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본인이 다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증거로 이제 구속영장에 이제 적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저는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이쪽으로 이제 아예 판을 짜고 구속을 시켜놓고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16개 다 이렇게 단계 밟지 않고 지금 이제 확인이 된 몇 가지만 갖고도 충분히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 왜냐하면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물어봤잖아요. 세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그리고 이제 통일교 건진 요쪽을 물어봤는데 그거에 딱 구속영장에 따다닥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 공범들끼리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했다. 이거를 김건희한테 조사받을 때 이렇게 이제 틀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모르는 얘기예요. 뭐 나는 바빠서 그때 서울대 경영대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서 뭐 그런 거 할 시간 없었어요. 뭐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 이거는 아예 구속을 시키려고 그렇게 수사를 그렇게 그날 불러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인숙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특검이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소환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물론 16개니까 최근 것도 있고 뭐 과거 것도 있는데 상당 부분은 알게 된 지 국민들이 알게 된 지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다시 수사를 시작해서 뭐 시간을 끌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소환 조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짜놓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다 소환 시점도 굉장히 늦었잖아요. 네. 예, 8월 6일에 돼서야 했으니까 그럼 결론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는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돼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제 발부받는 과정만 남은 건데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명품 목걸이 이 해명 바뀌는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그게 일단 그 목걸이가 2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목걸이를 가지고 모조품의 어떤 뭐 소유 여부라든지 이 모조품을 정말 차고 갔냐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나토 정상회의 때 찾던 목걸이가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모조품과 동일한 것이냐 이것부터 그렇죠. 특검이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진품이 있냐 없냐가 나올 테니까요. 지금 그 부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모조품을 가지고 뭐 엄마한테 선물했다느니 오빠가 가져갔다느니 뭐 금액이 얼마라느니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찾던 목걸이와 지금 목걸이가 같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지금 특검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장이 떨어지려면 이제 범죄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명품 목걸이 해명 이 부분이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의 어떤 이유로 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죠. 도주 우려는 없는데 이게 증거인멸이라는 게 이를테면은 뭔가를 막 뭐 조작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부인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 지금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 모조품 이게 처음에 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 맨날 헷갈리네. 반 클리프 아펠이라고 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차고 갔던 6천만 원대 그거가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 그리고 그냥 모조품이었다.
오빠에게 선물했다가 빌렸다라고 했다가 엄마에게 선물했다가 빌렸다 이렇게 지금 4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4번이 바뀌었는데 심지어 이거를 예전에 10년 전에 홍콩에서 아니 15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 정도죠. 홍콩에서 모조품을 산 거다라고 했는데 이 디자인은 2015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비슷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좀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럼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모조품까지 했으니까 아직 이게 뭐 기소가 됐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뭐 증거로 이거는 구속영장에서 검찰 측이 특검 측이 강하게 이제 제시를 하겠죠. 이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형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국 전 대표도 사실 그런 걸 좀 피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조국 대표하고는 조금 사안은 다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조국 대표도 유재수 감찰 무마 등등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입시 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뭐 동일하게 겹치는 것도 있고 공천 개입 의혹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은 한쪽은 사건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이쪽이고 이쪽에는 이제 뭐 자본시장법 위반 그래서 별개의 사건들이 조금 있어 겹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분노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징역 4년 뭐 정점식 씨도 받고 이제 조국 대표도 2년 받았지만 여기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받았다 하면은 그러니까 몇 년 저기는 받을지 뭐 김건희는 받을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둘 다 구속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구속이 형벌이 아니라 진짜 지금 뭐 죄송합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시키는 게 둘 다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걸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력 끼쳐 죄송하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말이 많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정말 본인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적 감정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썼을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는 거다. 이런 의혹을 나한테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사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저도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딱 첫 마디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말이 아닐까. 이 포토라인에 설 때 나름대로는 많이 준비한 이 단어일 거란 말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이게 습관성 발언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대중에 공개될 때와 본인이 이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2021년 12월에 있었던 그 학력 위조 네. 뭐 이런 그때도 검은색 옷을 입었고 눈을 지그시 내리깔면서 뭐 배우자로서 내조만 열심히 하겠다 남편이 뭐 저 같은 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안타까웠다 이런 식으로 톤의 매너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 기억하시겠는데 작년 7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가 공개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과하는 거 가지고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저는 공작을 한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 때문에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때문에 졌다 뭐 그때 뭐라고 보냈냐면은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5번 보낸 거 중에 1차 문자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2차 문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권력을 이제 가졌다 하면은 나 손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하고 검찰 완전히 망가뜨려 저기 감사원 망가뜨려 뭐 권익위 망가뜨려 그러니까 권력을 맘대로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 안 속습니다. 예,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예.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명 처리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주식으로 장난치면은, 뭐 폐가망신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성이 이를테면은 뭐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실명법 위반,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 정도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정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청래 의원이 같이 강선우 그 의원처럼 같이 비를 맞아줄 것이냐 뭐 이게 있는데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와 뭐 이제 당 그 지도부의 빠른 어떤 판단력이 어쨌든 이 사태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욕을 먹어야 마땅하지만은 굉장히 박수받을 만하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 과정이 탈당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예 제명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은 아예 일단은 뭐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복당의 가능성도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엄정 수사하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다 지금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좀 수사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 어쨌든 그래 이 정도면은 납득하지. 그리고 야당에서 특검해야 된다라는 것도 특검 뭐하러 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데 수사하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지. 이렇게 조금 다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민주당 당에서 할 만큼은 한 건가요? 뭐 당 차원에서야 꽤 빨리 세게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만한데 네. 그렇다고 뭐 박수까지. 강선우 의원 경우랑 비교해 보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반드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뭐 석연치 않아요. 이 정도로 다들 얘기를 하시다가 박수받을 마다 저는 그 단어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이제 수사로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유추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면 유추가 아니라 나온 거죠. 핸드폰을 바꿔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주장 안 하는 거 보면 본인 핸드폰에 본인 보좌관 명의의 주식 거래하는 것이 찍혔다는 것은 당연히 차명 거래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렇죠. 몇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 비공개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명 거래. 이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시청법으로. 거기에 지금 현직 법사위원장의 사선 의원이, 물론 법사위원장 이제 관뒀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김남국 의원은 상위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상위위원장에서. 근데 이분은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도 아니고 찍힌 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국회라는 곳이. 이분이요 5선급 4선이에요. 3선하고 한번 쉬다 이번에 들어온 분인데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그럼 이분이 국회에 있었던 쭉 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국회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러면 국회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뒷줄에 앉는 분들일수록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아니 뒷줄에 앉는 분들은 이 카메라에 잘 비트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국회 전체 의원들이 한 300명 있잖아요. 300명 뭐 의장 뭐 앞에 있고 초선들은 앞에서 군기 잡히듯이 가만 이렇게 있는 건데 뒤에 소위 말해서 고참이라는 분들의 정신 상태가 이 정도면은 국회에 큰 개혁을 해야죠. 이게 뭐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한 게 이춘석 의원을 뭐 그게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후속 조치의 정무적 판단을 얘기한 거. 저도 이춘석 의원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제가 이춘석 의원 박수받을 일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정무적 판단이란 게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당에 부담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법사위원장이든 사선 의원이든 이거를 제명을 하든 탈당을 하든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이런 거예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통일교로부터 지금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2022년 2월과 3월에 그 1월 달에 이제 윤영호 만나가지고 그때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게 있었고 그 메모에 있었고 2월과 3월에 천정궁에 가가지고 한학자 총재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두 차례 거쳐서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한 번, 대선 후로 한 번 이렇게 보여요. 근데 쇼핑백에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큰 거 한 장과 쇼핑백이면은 대략 보면은 쇼핑백에 5만 원권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5억 원 들어가요. 그러면 두 번이면 10억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건 의혹인데 이 정도면은
권성동 탈당 출당시켜야 돼요. 일단은 당의 부담이 안 되게. 예전에 그게 문법입니다. 그럼 송원석 비대위원장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박수 받을 말이라는 게 더 이상 당의 부담이 안 되게 이거는 개인이 가가지고 개인이 해명을 해야 될 일이에요. 당의 부담이 안. 근데 이거를 그냥 안고 지금 권성동 의원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니, 그건 저희 당 네.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난번에 강선우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상당히 잘 유연하다. 예, 부럽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 의혹 이준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뭐 이런 것도 안 하면은 뭐 야당으로서 존재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검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그렇죠. 높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까지 나와서 엄정 수사하라 탈당 제명 조치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는 해야 될까? 이게 그 조직적 범죄다.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당 차원이든 아니면 국회 차원이든 좀 정풍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남국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때 김남국 의원 윤리위에서 제대로 조치하는 거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때 뭐가 됐든 뭐 1심에서 무죄는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그거 무죄는 나왔지만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계속 틈만 나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막 몰아붙이고 그럴 때도 그거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징계를 해야죠. 뭐가 됐든. 근데 그 징계 안 하니까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징계했으면 겁나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특검은 오바다. 특검은 오바고 그냥 수사를 하면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스스로 정풍 운동을 좀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 제명까지. 뭐 저는 의원직 제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윤희석 대변인. 예, 그 시각은 여야가 굉장히 그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직 제명까지 갈 만한 무거운 사안이다. 방금 전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께서도 네.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리특위를 이거 상설화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국회 차원에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명이라는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 뭐 79년 이후로 없으니까 제명은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 전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제명한다는 것을 깔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 박수 받을 만한 징계도 하고 했으니 이제 의석수 많으니까 한번 국회 차원의 정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도 박수 칠게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도 합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어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국회의원 전원 차명재산 관련 위법행위 조사해야 한다. 지금 정풍운동 얘기도 했는데 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짧게 정리해 주셔야 김남국 되겠네요. 의원이 코인하면은 전수조사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별로 효과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차명 이거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 생각해요. 정치와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정격기사 3부에서 정치와이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 이어가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파장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좀 나와야 되겠지만 이 정부 여당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윤희석 대변인.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일단 발생은 했고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뭐 서울청에서 전담 수사팀 25명으로 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결과가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게 유야무에 될 거냐, 또 민주당 특유의 이 감싸주기, 온정주의, 뭐 같이 비를 맞아준다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지지율이고 뭐고 간에 굉장히 나빠질 거다.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뭐 꼬리 자르기식으로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워낙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국민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모르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춘석 의원이 그냥 뭐 일반적인 의원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의 4선 의원 정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몇 분은 온정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앞을 보고 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강선호 때와 뭐가 다르냐면은 지지층이 다 이미 완전히 돌아섰어요. 강성 지지층도 다 뭐 저 징계하라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법사위원장 될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강성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뭐 좀 더 센 사람이 와야지. 좀 뭐 잘 모르는 물러 터진 사람이 온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래서 법사위원장부터 교체하라는 얘기가 막 있었어요. 이거랑 무관하게. 될 때? 예, 될 때부터 해서 있었는데 잘 됐다 차라리. 그리고 이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에서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지층의 정당이잖아요. 민주당은 지지층이 저 정도로 일치단결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거를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건 거의 뭐 중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더 센 법사위원장 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에서 돌고 돌아서 이제 센 분 찾다 보니까 뭐 국회의장까지 바라보던 분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오셨는데 사실 뭐 선수나 관행을 보면 좀 법사위원장은 아니었죠. 어쨌든 뭐 필요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결국 그분으로 가긴 간 건데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까지 쭉 의정활동 96년에 처음 오신 분 아니에요. 이제 30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는데 중간에 한 번 쉬시고 2번 쉬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정무적 판단이 과거처럼 영민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을 겁니다. 뭐 보수의 어머니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전국의 파장을 일으킬 만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어서 민주당에서 다른 분을 찾아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 매운 분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과거처럼 너무나 강경한 발언, 강경한 생각 위주로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잘 감안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더 강경한 정청래 대표가 사람이 아니면 악수도 안 한다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뭐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주목받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의 그 지지자들은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추미애가 옳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추종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을 키워줬다라고 하지만은 추미애가 옳았네. 그때 윤석열 제대로 징계해주고 우리가 힘을 몰아줬어야 되는데 못했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 때 지금 무원식 국회의장 굉장히 잘하고 호평받고 있지만 그때 추미애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빚이 있으니 이번에 한 번 더 추미애 의원이 희생도 해주시라 열심히 해주시라라는 거고 추미애 의원은 지금 경기도지사 지금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현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의 그런 거를 업어야 될 어떤 정치적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맞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선은 보통 3선이 보통 이제 그렇죠. 위원장을 상임위원장 하는데
뭐 요즘 뉴노멀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처음 봤어요. 육선 의원이 위원장 하는 거는. 예.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탈락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윤희석 대변인. 예, 많은 분들이 주진우 의원을 꼽았죠. 이유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단 국회 활동 경험이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 뭐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당 대표 할 만한 상황이냐 그런 것을 많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선명해야 지지를 좀 얻는 건데 예, 중립 성향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탄핵 뭐 개헌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저도 아닌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찬탄 반탄 2대2 구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찬탄 반탄으로 계속 싸우는 거에 이제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도 염증을 느끼겠죠. 아직도 저거 가지고 싸우냐. 뭐 내부에서도 이제 내부 총질은 뭐 장동혁 의원이 뭐 내부 총질하는 거 얘기하는데 내부 총질 얘기가 나와서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지금 뭐 당 지지율은 지금 역대 최저를 계속 경신하고 저는 아직도 바닥을 안 봤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찬탄 반탄 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저는 당에 좀 상처가 입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어쨌든 어느 쪽에 한쪽이 확실히 승기를 잡아가지고 뭔가 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모습 보이고 소위 말해서 저는 진상이라고 보는데 저렇게 진상을 하는 게 이게 당에다 부담인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입당시키겠다. 다시 재입당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무려 가슴이 웅장해지는 멤버들 앞에서 했잖아요. 전한길, 뭐 고성국 이런 분들 앞에서 했잖아요. 보수 유튜버들 앞에서. 보수 유튜버들 앞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보통은 컨벤션 효과도 있고 당대표가 새로 나오면 막 그 지지율도 오르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 그 얘기는 이게 정말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참 그 발언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그 사실관계도 달라요. 계엄에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재입당원하면 당연히 받는다는데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희생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누가 막았냐를 생각을 해야죠. 항상 결과만 가지고 앞을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그 지점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극단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성격이에요. 그 어떤 타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계엄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계엄에 대한 판단을 자꾸 미루고 유보하고 뒤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뭉쳐야 된다. 왜 분열하냐. 내부 총질하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저희 당 전당대회가 대선 직후에 벌어지는 거니까 야당이 된 마당에 치르는 전당대회라면 향후에 다음 대선에서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분 위주로 치러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대선을 치르면서 얻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원동력 삼아서 당대표 선거에 그 해당 후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의 어떤 퇴행성을 말해주는 거다. 김문수 후보에게 30년 대선, 30년도 다음 대선에서의 가능성을 볼 사람은 본인도 아닐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전당대회 의미가 뭐냐. 여기서부터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이 5분 중에 누가 뭐 되고 누가 탈락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이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데 이 당심이 지금의 여론하고 다르게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후보 개최 시도에 대해서는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그걸 뒤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소위 말하는 찬탄 진영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선거를 관망하는 분위기도 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좀 출마를 안 한 것도 있고 뭐 여러모로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 그냥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지금 가장 센 사람이 잘 나오는 사람이 보통 김문수 후보고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고 뭐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결선 투표 가겠다. 예. 그래서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조경태 두 분이 이제 단일화 얘기 조경태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렇게 찬탄 대 반탄 대 이런 프레임이면은 여전히 반탄이 많기 때문에 의원 어게인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뭐 단일화를 해서 결선에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쪽이 이기는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심의 판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걸 다 당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투표에 참여하는 당심과 참여하지 않는 당심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구성이 저희는 민주당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단히 복잡하다고 느껴져요. 각 선거마다 나오는 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뭐 50이 안 될 때도 있고 50 좀 넘을 때도 있는데 그 누가 투표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작년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당시 후보가 당심에서 62%가 넘는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당원 구성과 지금 당원 구성이 얼마나 바뀌었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오른쪽으로 치닫고 있느냐. 그러면 결론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뭐 100% 투표율이었으면 정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서부터 분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퇴행 성격의 개혁 전당대회가 아니라 혁신 전당대회가 아닌 퇴행성 전당대회를 치르는 입장에서 과연 당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냐까지 들어간다면 뭐 김문수 후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사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사면 명단들 좀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저는 그냥 뭐 이번에 조국 대표의 사면 이런 여부와 관련 없이 사면 제도를 없애든지 조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면권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일본은 3분의 1 이상 형기가 지나야지 사면을 할 수 있다라든지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지나야지 할 수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면 그 심사위원회에 그 회의록을 다 공개를 합니다. 아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하려면요 법원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법원이 어쨌든 그런 판결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형을 받은 지 5년이 뭐 지났는데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약 장치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은 좀 독특한데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사면하기도 해요.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면 제도는 기본적으로 왕정 시대의 그거예요.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사면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를 대통령제 가져오면서 이걸 가져온 건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지금 이름 나오는 게 조국 대표는 뭐 저는 고려도 해볼 수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천주교나 뭐 이를테면은 뭐 불교계에서도 직접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사면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들도 좀 너무 과하게 처벌받았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때 문자로 했는데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철회를 했지만은 이제 포함이 됐어요. 정창민 의원 용인시장 할 때 개발 편입안을 준 대가로 해서 징역 7년 받았어요. 뇌물 혐의입니다. 홍문종 의원 이런 뭐 심학봉은 다 이런 분들 다 뇌물 배임으로 다 형 받은 건데 이런 분들 사면하면은 국민 통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쪽에 해줘야 되니까 보수도 해주고 보수 해줘야 되니까 진보도 해주고 이런 식의 거래는 진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사면에 대한 평가. 아직 이제 대통령의 결단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결단하셔서 사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 거의 전 100% 동의해요. 뭐 저희 당 출신이라고 해서 뭐 해줘야 한다 이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안 했으면은 그 명단에 들어갔겠어요? 국회의원 지낸 분의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춘석 의원 자꾸 거명해서 좀 죄송하지만 국회 안에 국회를 거쳤던 분들 전현직 이 분위기가 뭐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알게 모르게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이너서클을 구성하고 거기 안에만 들어가면 사면도 가능하고 어떤 줄을 통해서라도 부탁도 가능해서 이게 실현이 되는 구조가 지금 엄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범죄에 대해서마저 무슨 명분으로 사면을 합니까?
이게 왕조시대 유산이라고 하는데 왕조시대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 없이 21세기에 이런 시대에서 똑같이 그냥 국회의원 한번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당 사람들이니까 합시다. 그래요. 그쪽도 하고 우리도 합시다. 이거 안 통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사건화입니다. 최근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준석 의원 사건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화에서는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이준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였는데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부터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하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포착이 됐는데요. 확대해 봤더니 어플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주식 거래의 계좌가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이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또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해당 계좌가 신고가 되지 않은 점을 비춰봐서 이 재산 신고도 누락됐다. 여러 가지 혐의점을 두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개시되는 상황입니다. 이 보좌관 명의 차명 거래, 이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네, 금융실명법 위반을 먼저 거론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았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로부터 여러 번 개정을 통해서 강화되어 온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진짜 내 명의 계좌만 거래를 해야 되고 타인 명의를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 취지이고 다만 모든 것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계모임을 한다거나 가족끼리 뭐 돈을 모아놓거나 이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불법 탈법적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 수익을 은닉한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한다거나 조세 포탈을 한다거나 자금 세탁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준석 의원이 재산 신고 의무를 누락하기 위해서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보좌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본인의 돈으로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는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될까요? 타인 명의 거래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더 차이 나는 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그 신분입니다. 관련해서 일단 법사위원장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 또 해당 거래를 한 종목을 보니까 본인의 업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AI 관련된 주들을 이제 사고 팔았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이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I 관련한 업무와 정책을 수립하는 지에 있는데 AI 이슈를 산다. 이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혹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법 위반도 지금 차근차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이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좀 들여다볼까요?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법률가 회계 그리고 자금 추적 관련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의 실제 출처가 누구인지입니다. 보좌관이냐 아니면 이춘석 의원이냐 자금 출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 의원의 돈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돈은 왜 재산신고 때 누락이 되어 있느냐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계좌를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공개 이용을 이용했는지 전문적인 정보를 이용했는지 투자의 경위도 살펴봐야 되고 특히 보좌관 명의의 계좌가 활용됐기 때문에 보좌관도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주식 차명거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예요? 네, 차명거래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차명거래가 적발됐을 때 대부분은 차명거래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서 뇌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검은 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로 뇌물죄로 수사해서 더 강하게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안이 실제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법조가 더 붙을지 아닐지 또는 무혐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춘석 의원은 현재로서는 내 계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네.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겠지만 차명거래가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경우 보좌관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보좌관에 대해서 현재는 경찰에서 방조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방조라는 것은 정범의 어떤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도움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일단 계좌를 개설을 휴대전화에 하려면 공인인증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확인 절차들을 네. 본인이 직접 돕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좌관이 이를 알면서도 도와준 것인지 여부 또는 공범으로서 적극적으로 주고 수익이 나면 뭐 배분을 한다던가 네.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누구 거고 이 전후 경위에서 왜 휴대전화에 타인명의 계좌를 깔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불관계의 우월적 지위에서 그냥 이거 인증만 해달라고 해서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보좌관이 어떤 지시를 받았거나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인데 만약에 도왔다 또는 나아가서 공범이다 하면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불관계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까? 가불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법을 시킨다고 다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불법한 명령에 이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지만 다만 양형 과정에서 윗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구나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 선처받을 여지는 있어서 실제 보좌관이 불법적인 명령이란 걸 알면서도 도왔다면 자백하고 선처하고 내가 어떻게 국회의원의 명령을 불이행하느냐 이렇게 나간다면 또 선처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과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 이 차명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좀 소개해 주시면. 차명 계좌로 처벌받은 사례들은 많지 않습니다. 차명 부동산은 꽤 문제가 많이 됐고 예를 들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2011년에 실제 그 이춘석 의원이 비판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차명 계좌로 돈을 받았다. 뇌물 사건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은 법원에서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차명 계좌 논란이라든가 또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다던가 그리고 그게 부정한 비리와 연결된다라는 수사는 여러 건들이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특히 뇌물 사건에서는 차명 계좌가 많이 등장하죠. 본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뇌물 사건은 금융실명법 처벌보다 뇌물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서 이 차명 계좌는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고 결국은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치인들 사건은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차명거래 도대체 어떻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금융실명법이요. 어떤 면에선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부동산 관련한 실명법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범죄가 꼭 아니라더라도 제가 내 계좌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CC한테 계좌 좀 빌려줘라고 하고 내 돈 5천만 원을 계좌에 둡니다. 근데 이 CC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정혜야 이 돈은 내 거잖아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경우 충분히 상정할 수 있죠. 내 이름이니까요. 우리 법에서는 그 명의자의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송하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정의 돈이라고 판결을 받아서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도 금융실명법이 굉장히 강한 법이기 때문에 남한테 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 하다가는 그 돈 하나도 못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고 돈을 맡겨주는 통장을 빌려주는 대포 통장을 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대포 통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보이스피싱 때문이죠. 남한테 통장 빌려주면 그 자체도 처벌하는 것이고요. 공범이 될 수도 있고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실명법 을 위반하지 않도록 아무리 사소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내 명의의 계좌는 빌려주거나 빌려달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내 명의로 계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거래가 합법적이기보다는 불법적인 부분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내 명의 빌려줬다가 세금을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누구라도 나한테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거절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명 거래를 막기 위한 현재 관리 감독 시스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얼마 이상의 돈 거래가 있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은 있는데 이렇게 두 당사자만 모종의 모의를 통해서 계좌를 빌려받는 부분들까지 모두 다 적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분쟁이 안 생기면.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나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반환도 어렵게 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명 거래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포상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제도. 그래서 실제 빌려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